1세션에서 우리 청중분들하고 답변을 주고받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 세션에는 시간을 조금 어떻게든 남겨서 통일 문제, 인권 문제 다 포괄해서 질문을 조금 주고받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50분인데요. 12시까지 마치면 된다고 주최 측에서 그러셨습니다. 12시에서 제가 1분도 넘기지 않겠습니다. 식사 시간을 침범하면 주적이 된다는 거 제가 명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발표자 인권문제의 첫 번째 발표자 우리 태영 의원님 모시겠는데요. 사실 태영 의원님은 2016년에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저하고 아리랑 TV에서 그 대담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앵커가 이렇게 물었죠. 그럼 남으로 오신 가장 직접적인 원인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뭐냐 했더니 답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양에 오니까 인터넷이 안 된다. 제가 지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바로 태영호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세션 1은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 이제 보편적인 그런 헌법적 가치관을 향해서 우리 국내의 이제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점들을 우리가 더 보완하고 이제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토의했다면 세션 2는 제가 판단하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션 2는 통일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놓고 세션 1은 대상이 남한 국민들이었다면 세션 2는 북한을 대상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이런 걸 좀 토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회의하는 걸 또 이거 이 토론자를 하는 거 보니까 김태우 우리 원장님을 가운데다 놓고 이 자리는 북에서 저하고 우리 저를 앉혀놓고 이 자리는 남한에 계시는 이재용 대사님하고 최기식 변호사님께 앉혀서 이렇게 아주 남과 북의 균형을 탁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또 이거 법조계에서 하는 세미나는 대단히 좀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오늘 저는 어디다 중점을 두고 좀 얘기하려고 하는가면 이 김정은 정권의 출현과 더불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큰 인권 문제에서 변곡점이 있었다면 바로 COI 보고서입니다. 유엔에서 COI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국제사회에 내놓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캠페인을 어떻게 보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핵심이 뭐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대한 똑바른 국제적이나 또 우리 국내적으로 정립이 없이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 하고 싶은 말 이걸 이제 대단히 이제 산란하게 해왔는데 2014년도에 COI 보고서가 나옴으로써 이것을 하나의 새롭게 정립하는 이런 계기가 됐고 이제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이 우리한테는 헌법이 있다면 앞으로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통일을 벌려나가는 데서 어떤 그런 그 기준점을 가지고 대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겠느냐라는 걸 만들어준 것이 바로 김정은 정권과 동시에 나온 COI 보고서다. 그러면 지난 10년간의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해놓은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여기 계시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님들이 어떤 것을 좀 보완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네요. 제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COI 보고서가 나왔을 당시에 북한 외교관의 상황을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북한이 어떤 시점들을 고민했고 이런 점을 우리가 알아야 향후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보려고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10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못한 점은 무엇이냐 이런 걸 좀 우리가 찾는 방향에서 제가 이런 점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썼는데 이 북한이 이 COI 보고서를 만들겠다 유엔에서 먼저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을 때 가장 저도 그때 북한 외무성에 있었는데 각 부처들에다가 뭘 써내라고 했는가면 과연 유엔에서 COI 보고서, 이 북한 인권 보고서와 관련한 이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와 유엔에 그런 권한이 있는지 또 유엔 안에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들여다보니 이 다른 나라 이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 것이 있는데 그건 다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뭐 유고슬라비아에서의 그런 제노사이드 문제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사건이지 북한 인권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점을 잡아가지고 어디까지를 정하겠는지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특별한 사건 없이 순전히 북한 인권 보고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전쟁에서부터 지금까지 전 역사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이런 COI 보고서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이 이제 그래서 이건 대단히 힘들고 설사 나온다고 해더라도 별로 의미는 없을 것이다. 한 개 국가의 역사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인권 보고서가 되겠냐 이런 지점들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COI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나온 다음에 이제 COI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그때 당시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충격을 받은 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책임 규명 문제입니다. 여기 제가 앞에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어디다가 이제 성격을 규정하겠느냐 이건데 이걸 성격을 반인륜 범죄에다가 이제 규정했는데 유엔이란 지금까지 모든 전 세계적 인류 역사를 가지고 보면 한 개 국가의 존재 그 역사 자체가 곧 반인륜 범죄라고 규정한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북한이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책임 규명 문제입니다. 책임 규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게 뭐 다 저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결국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가봐야 되고 실제 책임 가해자가 누군가 정확한 기록과 이게 되어야 책임 규명이 되는데 북한이 뭐 문만 딱 닫으면 이 인권 유린 상황 책임 규명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공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인권 이 보호 책임을 이제 RTP 이거 규정했는데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그때 당시 10여 년 전에 나왔던 그 보고서입니다. 북한이 그때 제일 먼저 관심 있게 그러면 책임 규명 가해자를 찾아내 가지고 거기다가 제재를 가하고 더 정적으로 나와서 이건 ICC까지 끌고 간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때 제일 먼저 그러면 책임자를 어떻게 규명하며 그들에 대한 액션을 뭘 할 거냐.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트래블 밴. 북한의 책임 규명을 해가지고 누구를 인권유린의 가해자로 등록하고 해외여행 금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거냐 북한이 대단히 조마조마하게 기다렸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은 인권 우려 이제 그 상황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 한 북한의 몇몇 간부들이 있는데 뭐 암 진단을 받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대부분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고 합니다. 근데 이 COI 보고서 나온 다음에 많은 간부들 속에서 야 이거 이러다가 해외에 이거 병치료 못 가는 거 아니냐 해외여행 금지 같은 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북한이 여러 간부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보면서 한번 실험해 이제 봤습니다. 시험해 보니까 뭐 별로 해외여행 가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해외여행 금지 조치가 이제 유엔과 미국 또 일부 나라들에서 나왔지만은 이 인권유린과 관련한 해외여행 금지 조치는 거의 없고 핵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사람들은 이제 뭐 미사일 청구 뭐 그런 데서 찾아서 이제 해외여행했지만 인권 분야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인권 유린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금지였다 이런 일방적인 조치들이 이제 나오지 않은 걸 이제 보고 그 다음에 ICC 여기도 제가 썼지만 ICC에 이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봤는데 가해자를 체포하려면 결국은 ICC에 가는 노마 이제 규정 가입한 해외국이어야 한다. 그 북한이 그 전까지도 몰랐거든요. 그걸 공부하면서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김정은 같은 경우, 뭐 총리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나갈 때 정상회담도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하면 뭐 피노체트, 칠레 피노체트 같은 사람 같은 경우 스페인 가다가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북한에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마 규정 비해원국 명단을 다 뽑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찾아가지고 이제 다 뽑아서 이러이러한 나라들에 가면 이 ICC에 넘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뭐
인권 대사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종호 대사님도 인권 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북한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거 대응하겠냐 해서 북한에도 전임 인권 대사직이 또 나왔고 이렇게 이제 막대형 조치들을 취했다. 이건 제가 왜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나 국제 공동체가 액션을 하면 북한도 반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북한도 반응 안 하고 액션하면 북한도 반응한다. 이 지점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장황한 이야기를 한.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할 것이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유엔 무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뭐 북한을 방어해 주겠느냐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제 발제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북한도 결국 COI 보고서 이행 과정을 보면서 북한도 많은 학습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뭘 할 거냐? 이거 지금 현재 북한이 인권주의 상황 실태에 대한 건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거 간단히 썼지만 이번에 나온 통일부의 이제 인권 보고서라든가 또 그다음에 한변에서도 인권 백서를 내고 있고 또 통일 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 인권 백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다 알고 있는데 우선 저는 오늘 이거 혼변의 이거 변호사님들과 검사님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북한의 이제 반인권 유린적인 상황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콘텐츠도 만들고 할 때 유엔의 이제 뭐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가 A규약, B규약이라든가 여기에 맞추어서 많은 논고 자료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해하면 뭐 북한이 뭐 만들어낸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이거 다치느냐 이런 건데 저는 물론 그것도 좋고 우리 여기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북한의 법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보고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만들고 있는 최근의 이 법정왕들이 북한이 이미 전에 가지고 있던 북한의 헌법이라든가 다른 일반 법들과 충돌되는 지점이 어떤 것이 있냐 이걸 이제부터 우리가 좀 많이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과 김정일과 차이나는 첫 번째 특징은 이 법적인 분야에서 사법 문제에서 첫 번째 특징은 김일성, 김정일 때는 그런 법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도 뭐 이제 뭐 한국 영화 뭐 드라마 봤다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뭐 사회안전부 포고령도 나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걸 공식화돼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헌법에도 뭐 종교의 자유라든가 뭐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게 헌법 조항에 북한 헌법을 보면 뭐 공화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대단히 전 세계적인 헌법 이런 걸 보고 보편성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북한 헌법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충될 수 있는 법은 될수록 다 밑에다 안겨놓고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공포하겠습니다. 잡아가서 사람을 하나 보이거나 경찰에 잡아가서 두들겨 팼다 하면 뭐 언제 패겠느냐 뭐 이것도 다 있거든요. 실질법에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뭐 한국 영화 드라마 봤다 하면 이거는 노동신문과 정치적인 정치단체들은 학교에서의 계도를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걸 법을 만들어서 지금 저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점들이 북한의 기존법과 이제 뭐에 다르냐 제가 여기도 썼지만은 이하면 지금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뭐 계속 이거 담배 피우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김주에 머리 기르고 이러고 그러면 김일성 때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북한에도 금연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김일성 때는 당 정치국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다 이하면 그러면 그 담배를 피우는 그 법안에 이제 뭐 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그때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리고 외국 정상 만났을 때도 이제 담배를 이제 서로 같이 앉아서 김일성이 같이 앉아 피우고 정치국에서 담배를 핀다면 김일성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정치인들도 같이 피우면서 해냈고 왜? 그걸 금지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김정은 때 와서는 지금 금연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병원 뭐 지하철 이런 데 절대 못 피운다. 이렇게 다 해놓고 공익광고를 하지만은 김정은만은 피우거든요. 피우고 그걸 공식적으로 아니 당 대회가 유일하게 혼자 피잖아. 다 안 피우는데.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위법 상황이에요. 위법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 그러니까 북한의 법과 그다음에 이 김일성 때와 김정일 때 차이가 뭔가는 김일성 때도 자기 김정일이나 김경래 같은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사진도 찍어서 혁명활동 도록 시대 가면 다 있거든.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아무리 자기 딸이라고 해도 북한이 지정한 법비하면 북한에서는 중학교생은 귀로부터 몇 cm까지 머리를 기를 수도 이게 단발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김정희가 자기 딸이 머리를 기르고 싶다고 하더라도 김일성 때는 무조건 머리를 잘랐고 학교 갈 때는 교복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다 교복 생활을 했는데 지금 김주애는 북한의 모든 아이들 다 머리 자르지만 오직 김주애만 머리 이렇게 기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북한의 기존 법과 김정은과 그 자녀 기술주만은 밖에 있잖아요. 이하면 북한의 모든 간부들은 무조건 이거 빼지 않는다면 북한에서 이거 큰일 나는데 김정은 기술주 김주애를 빼지 않는다는 때는 이런 법의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놓은 이런 걸 우리가 잘 개발해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이게 대단히 큰 이거 다 알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의 차이점은 뭔가면 북한도 이제는 핸드폰에 들어가 있고 핸드폰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다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와 있는 10여 만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돈을 모아서 사는 게 뭐냐? 다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와 10만 북한 주민들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같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여기서 잘만 퍼뜨려도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이걸 보고 그들의 인식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소통과 수단이 우리한테 지금 있다. 이 점을 이거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가 여기다 썼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북한과 떨어져서 이제 법정 투쟁을 이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없겠는지는 이제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최근 우리 국토로 이제 손해배상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원도에 가는 것도 이제 저 법정 투쟁을 벌려 가지고 북한 배를 옥류해서 파출로 팔아서 150만 불 지금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나라에도 지금 북한의 옥류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 곳에서 법정 투쟁을 하고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홀들 같은 데서 이분들에 대한 변론도 시작해서 이걸 좀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다 이거 지금 보고 있고 뭐 해외 나간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때인가 책임 규명의 일환으로 가해자는 어느 한때인가 꼭 결국은 재판정에 나서게 될까 하는 걸 지금부터 우리가 자주 퍼뜨리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다로서는 CRI 보고서 지금 문제를 내놨는데 이거 이제 유엔에서 지난 4월달에 이제 CRI 보고서 버전 2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지금 결정하고 이제부터 이거 나오고 이제 만들기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COI 보고서는 아쉽게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주도해서 마이클 커비와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유엔이 주도로 해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주도해서 만들겠지만 거기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과 콘텐츠는 우리가 이거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다가 내용을 풍부화시켜 주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그 COI 보고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이 내용 보충해 좀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 책임 규명 문제입니다. 책임 규명 문제에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뭔가면 이번에 끝내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 그 지금 통일부에서 만들고 있는 인권 보고서나 백서 내용을 보면 여기 탈북민들이 지금 40,000명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책임 규명에서 이 사람들이 증언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우리 책임식 기록 보존소에서 일하시던 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의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은 크게 하나는 그 기록과 하나는 보존입니다. 그런데 이거 상황을 그 탈북민들의 증언 자료를 이제 쭉 보면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매를 맞았다. 뭐 누가 강제나한테 당했다. 상황에 대한 기술은 많은데 책임 규명을 하자면 기본 뭡니까?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당시 그 사람은 이름이 뭐였으며 기억을 더듬어서 적어도 그 정도로 좀 더 세분화되어야 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목적은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시키고 상황 개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간단한 simplified 된 소책자들로 만들어서 해외에도 보내고 북한에도 들고 가려고 해서 인권 유린의 가해 기간에 있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이거 주저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거 북한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여러 계층이 있거든요. 계층이 있는데 가장 핵심 있고 권력기관에서 뭐 북한에서 8.3 출신이라든지 김씨를 가든지
가장 권력의 핵심 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이런 인권 유린 기관에 보내지 않습니다. 예. 안 보내. 왜? 저들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겁니다. 밑으로부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치열하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자처럼 검찰, 보위부 이런 데 가서 진짜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하지, 앞으로 이 가해자 남북 간에 이제 통을 댄다 하면 그때 가해자 책임 처벌해서 진짜 인권 유린 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내보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고위층 자녀들은 불만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걸 왜냐면 일정한 정도 그들에게도 지금 죄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해자를 명백히 지금 찾아내고 있고 기록해서 기록보존소에 하고 있다는 걸 잘 알리는 것이 북한에서 인권유린 상황을 저는 저지하는데 일보 좀 더 나가는 이런 일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런 세미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목적은 결국은 북한에서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시키고 약화시켜서 결국은 북한의 인식 변화인데, 우리가 많이 하는 경우에는 뭐 자유 출판, 인권 백서 이런데 우리는 좀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서방 나라들, 제가 영국에서 있으면서 서방 나라들의 접근법을 보면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 헤어지면 우리만 이걸 알고 까지, 그래서 이걸 대중 속으로 파고들게 하기 위해서 서방 나라들은 대개 기념비 같은 걸 많이 만들어요. 자그마한 거라도. 그럼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좀 국민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소녀상 하나를 딱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곳곳에다 놔서 주민들이 지나가다 애들도 지나가다가 엄마한테 저건 뭐지? 적어도 한마디라도 물어보면 엄마가 저건 어떠한 일을 해서 한 거다. 이렇게 돼서 이게 인권 유린 행위가 보편화되거든요. 유럽 나라도 대단히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이거 잘해요. 이거 하나씩 딱 뭐 간디산 같은 거 든다 생각하면 지나가다 미국 사람들도 저 늙은이가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기념비 뭐 이런 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북한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고 6.25 때 이렇게 당했지만 우리나라는 인권 박물관도 없잖아. 우리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죽었던, 아니 저 다른 나라의 홀로코스트라든가 뭐 이런 데는 여러 인권주는 박물관 기념비가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책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앞장에서 있는 우리 분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뭐 좀 해가지고 자그마한 기념비 같은 것도, 이런 머니먼트나 메모리얼 같은 것도 만들어서 뭐 주요 사람들 단계 한 곳에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 결국은 이게 뭔가면, 우리가 직접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북에서 온 탈북민들이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인권 유린 당하고 우리 가족들이 처형되고 지방에 쫓겨나간 걸 그 누군가가 기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치유해주고 이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일단 마음상 치유가 될 거고, 다른 나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계속하면 사진도 인터넷에 나오고 가면 해외에 나온 북한 사람들도 이걸 딱 사진을 명백하거든요. 긴 설명 이런 책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돼서 무너진다면 이게 꼭 책임 규명이 있겠구나. 이런 좀 액션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탈북민 숫자가 아까 44,000이라고 했으니까 34,000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34,000. 그렇죠. 예. 제가 잘못하고 했습니다. 최근에 탈북민들이 많이 줄었죠. 2009년도에는 한 해 3,000명 가까이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수십 명 수준으로 줄었는데, 그 대신에 단순한 굶주림 해결만을 위해서 탈북하시는 분들은 포기하고 워낙 이제 단속이 심해졌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태 의원님 같이 정치적 사회적 동기를 가진 엘리트 분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태 의원님 졸업하신 평양 외국어대 분들이 꽤 많으시대요. 한 30명, 저 동문들 같은 중학교에서만 한 30명 왔습니다. 강명도, 김현희, 김동구 이런 분들이 다 김동수 왜 알려지지 않은 분들 같은 중학교에서 그렇게 많아요. 예, 앞으로도 국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맹활약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제 토론자 모시겠는데요. 이정원 교수님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제가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원 교수님은 옥스퍼드에서
에서 박사를 하셨군요, 그죠? 네, 하시고 외교사학 박사를 하시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인권센터 시니어 펠로우 하시고 인권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 또 북한인권위원회 법인이사, 여전히 인권과 관련해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저하고는 또 특히 아리랑 TV 앵커를 하시면서 제가 자주 불려가서 우리 대담을 했습니다. 근데 앵커가 대담자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시니까 제가 아주 쫄아가지고 저는 영어를 웬만큼 하는 사람인데, 우리 저 정치학계에 말이죠, 네이티브로 영어 하시는 분 몇 분 계시잖아요. 이정훈, 이정민, 또 우리 아까 오신 함 교수님 형님, 그 함재봉, 정치권에서는 박진, 이런 분들이 참 계시는데, 이정훈 교수님 앞으로도 큰 역할 많이 하실 분입니다. 오늘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송구한데요. 10분 정도 토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이정훈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태호 박사님께서 좋은 그 모임이 있다고 저보고 토론을 하셔서 흔쾌히 수락을 했고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1세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관련된 발표, 토론 아주 유익하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기초한 통일, 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적화 통일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적화 통일을 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하게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 통일을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자꾸 이제 뭐 이런저런 절차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절차에 있어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한이 변해야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통일 방향을 뭔가 이런 절차에 너무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을 변하게 할 것인가. 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에 서독이 계속해서 동독의 민주화를 강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해야 돼요. 북한은 변해야 된다. 북한은 민주화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북한을 변하게 할 것인지, 두 가지 가장 큰 장애물이 있죠. 핵, 비핵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비핵화 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그 두 번째가 인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만약 비핵화한다 해서 자유통일이 이루어질까요? 통일이 안 됩니다. 핵 포기했다 해가지고 통일이 되는 건 아닌데, 인권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됐다. 북한의 인권이 존중이 되기 시작. 자유통일이 이루어집니다. 100%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 인권은 우리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어떻게 북한 인권 개선을 시킬 것인지, 지금 태영호 의원님께서도 이 액션 플랜 같은 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COI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영호 의원님께서 COI 말씀하셨는데, 이 COI가 이제 10년 전에, 11년 전에 설립이 돼서 10년 전에 발표가 됐죠. 딱 10년 전입니다. 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 COI 보고서는 공고안이 따르는데, 이 국제사회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국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COI가 뭐냐? 물론 이제 저희 북한 인권 하는 사람들은 COI 하면 이제 다 아는데, 여기 북한 인권 안 하시는 분들도 들어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 유엔의 조사위원회, 그 COI입니다. 대규모 인권 침해가 발생을 할 경우 그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유엔의 몇 안 되는
단속 장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것을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2003년에 인권 이사회에서 제네바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COI라는 게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례들이 있습니다. 유엔의 COI라는 것은 아주 대표적으로는 2004년 수단의 다르푸르 국제조사위원회가 있었고, 2006년 레바논, 2011년 리비아, 시리아, 코트디부아, 이게 다 COI가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COI 굉장히 재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이전의 COI 경우들을 보면 모든 조사 대상국들이 무력 충돌 발생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전, 전쟁 이런 것을 치르다 보니까 아주 대량 학살, 엄청난 그 인권 침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 내에서 뭐 내전이 일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중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OI가 설립이 되었다는 것, 처음으로 되었다는 것은 북한의 인권 실태 상황이 얼마나 유엔에서 또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평가를 했기에 이런 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COI 보고서 이 세 가지, 굉장히 아주 거진 400장 정도 되는 보고서인데, 핵심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의 3대에 걸친 수십 년간의 조직적 인권 탄압이 반인도 범죄로 규정이 되었다. 반인도 범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제법상 4대 최악 법이죠. 제노사이드, 전쟁 범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인도 범죄. 이게 북한에서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 또 이제 두 번째가 책임 추궁을 위해선 김정은을 포함해서 이 지도층을, 북한 지도층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를 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안보리가 회부를, 물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에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이건 계속 유엔 안보리를 압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 세 번째가 다들 쩔쩔매는 중국에 대해서도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반인도 범죄 방조 행위라고 지적을 하고, 저도 사실 이거 발표를 할 때 제네바 인권이사회에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대표로도 가 있었는데, 마이클 커비 위원장하고 COI 위원 세 분이 마르수키 나르즈만하고 소니아 비세르고가 중국 대표가 바로 앞에 있어요.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 딱 얼굴 맞대고 너희들은 이 반인도 범죄 방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중국 대표단이 아주 그때 경직이 돼서 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또 비판을 하죠. 북한도 물론 자기네들은 파라다이스 인권 침해 없다고 그럽니다. 인권 침해 너희들 미국이나 제대로 해. 그런 발언을 제가 4년 동안 이제 다녔는데, 어제 매년 테이프 레코드 틀어놓듯이 한 5분 발언을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게 북한입니다. 자, 이 COI 공고안이 발표가 된 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인식 확산, 북한 인권 실태, 이거 10년 전에도 다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가다 보면 10년 후에도 아마 이런 모임에서 똑같은 얘기가 COI 20주년 해가면서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될 거고, 중요한 거는 북한 내에서 이 피해자들이 그러면 앞으로 또 10년 동안 똑같은 피해를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는 인식 확산, 이 문제 제기, 이건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액션 플랜을 취해야 되는데, 제가 한 시간 괜찮았어요? 거진 다 됐으니까 이제
발전한 토론문에 몇 가지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5가지인가 4가지인가 5가지인데 첫째가 뭐 북한인권 재단 뭐 출범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번 국회는 뭐 지난 국회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NED의 법원가는 그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만들어서 이 북한 인권하는 단체들을, 국내외 단체들을 지원을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 북한 인권 단체들이 미국 가서 국무부나 뭐 NED 같은 데서 돈을 타서 활동을 해야 됩니까? 미국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타가야죠. 북한 인권을 하는 건데 이거 반드시 어떤 차원에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도 옆에 계셔서 아마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가 단순히 기록만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반인도 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 패널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세 번째는 정보 유입입니다. 정보 유입. 김일성이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대북 심리전을 중단을 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뭔가 이 사회에 큰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물풍선 뭐 몇백 개씩 날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확성기 킬까 말까 지금 켜져 있나요? 네. 대북 심리전 아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중국 눈치나 보고 있는 유엔 난민기구, 중국에 있어요. 유엔 난민기구.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한테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난민이 아니라고 중국 당국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문제 제기를 하면 쫓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엔 난민기구 노벨상 2번이나 받은 기구입니다. 부끄러울 줄 알았죠. 유엔 난민기구도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강력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인종차별 아파르타이드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 아파르타이드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유엔 총회에서 1974년부터 1994년 20년 동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임장을 발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뭐 쫓겨난 건 아닌데 유엔 총회에서 유엔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떤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전혀 참여를 못했습니다. 자, 근데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뭐 지금 그 제네바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았었죠. 또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이 됐습니다. 이 넌센스죠, 진짜 넌센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뭐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시도를 한다 해서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신임 이사회, 그러니까 프레덴셜스 커미티, 신임장 발급 이사회, 발급 의회가 있어요. 유엔 총회. 여기를 움직여서 이런 모션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비로소 북한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인권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정치적 의식 없이는 사실 북한 인권 얘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두 번째 토론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분 최기식 변호사님, 법무부 특수법무과장도 하셨고 또 통일법무과장, 또 인권기록보존소장 등등을 지내셨습니다. 아마 지난 총선에 출마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요, 국진당이
저는 국힘당이라고 잘 안 부릅니다. 예. 국진당이 지난보다 더 허약해진 것 같아요.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사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참 오늘 나온 얘기들만 해도 국힘당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좀 앞으로 탄력 부탁드리면서 10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법무부인 산지의 최기식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태영호 의원님, 전 의원님하고 이정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도 오랜 기간 동안 이 통일과 북한 관련된 실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마음에 많이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검사 출신이 또 이렇게 왜 통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느냐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출세를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법과대학을 가고 또 사법고시에 도전을 했는데 한 4번 정도 1차에 떨어지고 5번째 시험을 볼 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이 내게 법조인의 신분을 자격을 줬다고 생각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96년도였고 처음으로 통일법학회라는 학회를 만나게 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법조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법무관을 마치고 바로 그런 쪽으로 뛰어들려고 했는데 18살에 일제 징용을 다녀오신 우리 아버지께서 소장농으로 평생 살아오신 아버지께서 나도 면사무소에 가서 면석이들한테 자판기 커피 한 잔 더 먹고 싶다 그러면서 판검사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통일하고 판검사하고 이렇게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법무부 조직을 보니까 법무부안에 통일을 준비하는 특수검증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유학을 갔다 와서 특수검증과에서 검사를 하고 과장을 하면 아버지의 그 폼나는 검사 아들과 제 꿈과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사를 지망했고 정말 운 좋게도 독일 뮌헨에서 1년간 연수를 하고 또 2년간 독일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고 또 돌아와서 통일법무과장으로 2년간 또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으로서 1년간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임채진 지금 검찰총장이 와 계신데 중앙검사장으로 계실 때 2006년도에 386 운동권 세력들이 민주노동당을 친북 정당화하려고 했던 1심의 간첩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검사로서 20년의 검사 생활 가운데 10년 가까이를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고 오늘 토론은 그때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정권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또 우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고 특별히 또 통일법무과장으로 일할 때도 개성공단에 또 남부 우리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북한에 개성에 들어가게 됐는데 항상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통일 준비 중심으로 가다가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교류 협력 중심으로 가는 이 큰 틀 속에서 법무부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통일부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만들어졌고 박근혜 정부는 아주 대대적으로 법무부 딱 중앙청 우리 과천청사에 가면 큰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 왼쪽 기둥에 법무부 현판이 있고 그 위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을 붙이고 장관실이 7층에 있는데 8층에 우리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무회의를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일부를 풀어가지고 기록보존소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제가 근무하는 어느 일정 시점에 갑자기 우리 직원이 와서 소장님 우리 현판이 왼쪽 기둥에서 오른쪽 기둥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우리 현판이 법무부 로고 밑에 있던 그 현판이 저쪽 오른쪽 기둥으로 옮겨졌어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그때 장관님이 이 외부 손님들의 행사 마치고 그쪽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데 그때마다 기록보존소 이 현판이 보이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보존소장을 마칠 때쯤 돼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록보존소를 옮긴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성남지청 차장으로 옮기고 나니까 아무런 북한인권과 상관이 없는 기록보존소를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기록 보존 소장을 부장 검사로 보호하던 이 시스템에서 이게 독일의 짤츠기트 기록 보존소에 나왔잖아요. 1961년도에 그 베를린 장벽을 넘어오던 동독 시민들에 대해서 동베를린 사람들에 대해서 동독 군인들이 이 무차별 이 사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권 유린 사태가 발생하자 그때 당시에 베를린 시장,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짤츠기트 기록 보존소거든요. 그 짤츠기트 기록 보존소가 독일 통일이 될 때까지 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장 검사급을 소장으로 보호하고 현 검사들 2~3명을 항상 그 위치에 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기록 보존소를 통해서 예방적으로 동독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그 인권 침해 위치에 있는 군인이나 교도소 관리자들로 하여금 장차 나의 행동이 기록되기 때문에 침해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후 처벌을 위해서 이 일을 형사 소추로 할 수 있는 검사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한 게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의 모델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기록보존소장을 먼저 일반 민간인 행정직으로 채우더니 파견되어 나와 있던 검사들마저도 다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직으로 하여 일반 우리 검찰직이나 법무직으로 하여금 기록보존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게 문재인 정부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태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북한 인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부의 성격과 다름이 없이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좀 또 국회에 계셨으니까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정 교수님 말씀하시고 태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북한의 어떤 우리의 남한 사회의 어떤 그러한 실상 좋은 점들이 북한에 알려지고 북한 정권의 실상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방법으로 물론 중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대북 전단, 대북 풍선을 통해서 전단 살포는 매우 확성기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최근에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분인 이분이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입법 조례안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이 전단을 살포할 때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우리가 집회 신고하듯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법안에 보면 그래서 경찰서장이 이거는 인근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이번에는 살포하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라고 금지할 수도 있고 허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법안을 내놨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수리하고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마치 허용하도록 하고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북 전단 살포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부하게 되면 인권단체에서는 이건 정부가 거부한다, 정부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북한 정권을 하여금 이것은 남한 정부가 허용한 것이라는 이렇게 해도 정부가 욕을 얻어먹고 저렇게 해도 정부가 욕을 얻어먹는 법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또 태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우리 마지막 토론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분은 서재평 탈북동지 회장님이십니다. 이 1999년에 만들어진 이 탈북동지회 이거 아마 황장엽 씨가 만드신 거죠. 네, 지금 이제 회장직을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고 2022년부터 제 회장으로 계십니다. 제가 아까 얼굴을 몰라 뵈서 연단으로 빨리 못 모셨습니다. 송구합니다.
시간이 지금 뭐 없어서 많은 시간을 못 드리고요. 10분 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 토론자가 아니겠습니다. 그 북한 인권 자유주간 행사를 미국에서 하는 바람에 다른 대표님이 맡으셨는데 제가 대신 이제 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세미나장에 오기는 7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전엔 자주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탈북 단체가 세미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좌장을 맡고 계시는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하시던 분을 저희 단체에서 항상 자주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한 기억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이희천 교수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희 그 탈북 강사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실 때 자주 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최기식 변호사님은 저희 그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갑자기 탈북 단체들 법무부 북한 인권 기록소에서 보존소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서초에 갔을 때 그때 가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데 이런 행사를 하나 이제 그때 이제 그 소장을 하시던 분이 이제 최기식 변호사를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 인권 발제를 하면서 저 의원님, 대표님 이제 발제문을 보면서 짧은 생각이지만 두 분의 그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21대 대의원님하고 이제 지정우 의원님 두 분이서 참 4년 동안 북한 인권 관련해 가지고 재단 설립 그리고 또 저희 탈북민 권익을 위해서 정말 이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탈북민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의원님 발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쓰러집니다. 저는 대의원님 그 발제를 보면서 북한이 2013년, 14년, 15년 사이에 저는 북한 사람들하고 가끔씩 통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뭘 느끼냐면 주로 양강도 해산 사람들하고 무상하고 평화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했는데 제가 처음 느꼈던 것은 2014년에 요즘은 이제 인권에 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북한 사람이. 그래서 네가 인권을 어떻게 안 해? 하니까 요즘은 단속하는 사람들이 잘못 걸려서 신소를 하게 되면 인권에 대해서 잘못 구타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조항에다 신소를 하게 되면 조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2014년 12월이었어요. 세상에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래 보니까 연관된 부분이 바로 이 북한인권 유엔조사위원회 COI가 활동을 개시하고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는 탈북 단체를 아까 그 커버 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모셔가지고 남한 단체들하고 탈북 단체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남한 단체들은 조사를 맡고 탈북 단체들은 그 조사 대상인 탈북민들, 그러니까 가족이 정치본부를 끌려갔거나 중국으로 오는 과정에 행방불명됐는데 북한이 끌려간 뒤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로 북한에 이제 가족이 직접적 가정에 인권유린 당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이름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의 외삼촌분이 1976년도에 김일성하고 김정일이가 누가 낫냐, 그래도 아버지 김일성이 더 낫다는 말을 했는데 이제 한 3, 4일 만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아예 없어졌죠. 후에 보니까 북창에 있는 그 정치봉수용소에서 석탄을 캐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외삼촌에 대해서 신고를 했었죠. 어쨌든 그 조사부위원회가 나간 다음부터 북한이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여기에 그 의원님 발제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북한이 신경을 쓰고 상당한 그 이제 고뇌를 했구나. 그래서 정말 이 유엔의 힘이 크다는 것을 저는 새롭게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가져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헌법에 관해서 아시는 전문가님들 또 검사 변호사 하시던 분이어서 저희 탈북민들은
주로 자기가 겪었던 것들을 증언을 통해서 남한 사회에 알렸고 34,000명이 국내에 들어와서 알린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강철한 씨를 비롯해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북한 정치범 관리소, 여기서는 수용소라고 그러죠. 몇 개가 있고 어느 정도 인원이 수감되어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주민의 일상을 통제하는지를 대량 탈북이 없었다면 몰랐을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이기도 한데 94년 이후부터 2000년 초반에 러시아에서 벌목으로 나갔다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국정원에서 그 사람들을 엄청 때렸어요. 왜 때렸냐?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데 밀고 들어오는 거 봐서 이 사람들은 다 북한에서 간첩 임무를 받고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2001년도에 그 하나원에 교육받고 나왔을 때 러시아 출신들이 저보고 너네가 맞지 않은 거는 우리가 엄청 맞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국정원이 우리를 폭행을 했다고 여기 남한에 와서 자유민주주의국에 와서 기자회견이라는 걸 처음 하고 국정원 대상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너네가 맞지 않았다. 그전에는 우리도 그 대성공사라고 하면 영등포 대방동에는 여기 지하에서 이렇게 밖으로 매달려가지고 엄청 맞았대요. 근데 그게 왜 맞았냐면은 월북공들이 수십 명씩 들어오는 게 남한에서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맞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탈북민들 그 식량난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왔지만은 34,000명이 겪은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한참 후배인 제 동네 사람이 2018년에 탈북에 와서 여기 왔는데 국정원에서 조사하면서 단천 사람입니다. 제가 고향이 함경남도 단천인데 쭉 설명하니까 아무개 알아 아냐 그 사람은 누구도 하니까 제 후배가 놀란 겁니다. 함경남도 단천에 있는 작은 대학의 어느 선생까지 여기 국정원에 이름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선생이 이제 은퇴했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정도로 북한 사회의 조밀한 부분을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저는 많이 이렇게 취득했고 그 통해서 북한 인권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고 또 이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알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앞서서 너무 많이 이제 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북한이 굉장히 그 재미나는 일이 뭐냐면은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생기고 청년도 교양법이 생기고 평양 문화보호법이 생겼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쌍욕을 하거나 이렇게 그 할 때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의 최근에 젊은이들이 남한에서 욕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는 겁니다. 특히 그 욕하는 중에서 알아먹는 말이 뭐라는 구라친다는 말 있잖아요. 이건 북한에서 쓰지 않던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 여기서도 나지만 선생이라는 말을 그 별명이 따로 있었어요. 쌤이란 말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영어 발음이 완전 다른 거예요. 쌤 선생을 다르게 불렀었는데 그 다음 또 하나가 와이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보이부에서 보고서로 올라가는데 김정은이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달라진 양상인 거죠. 드라마를 하도 많이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거는 국경 지역에서 밀수가 많이 안 되지만 자그만하게도 돈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만한 보따리로 가서는 뭐가 인기였냐면 풀국밥솥이었어요. 지금은 뭐가 인기 있냐면 제가 얘기했었지만 북한에서는 T카드라고 합니다. SD카드라고 그 작은 메모리 용량이 64기가 뭐 128기가 256기가 256기가만 있으면은 대학 선생들도 북한에서 공급하는 태블릿 PC를 가져다가 야 이거 하고 바꾸자 하고 손이야 발이야 비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면은 영화를 엄청 많이 저장할 수 있고 숨기기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여러 가지 숨기는 수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기상천외로 별것에다 다 숨기고 다닙니다. 그런데 밀수 부품 중에서
덩치가 큰 거는 요즘 인기 없지만 이 SD 카드는 담배값만한 거 가지고는 거의 한 3,400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중국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도 숨겨가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있어서 문제는 이 T카드에 미친 북한 20대, 30대가 제가 평강북도 어느 도시라고만 하겠습니다. 두 명이서 드라마를 유포시키고 팔다가 두 명 다 잡혔는데 하나는 돈이 있고 하나는 돈이 없습니다. 돈 있는 애는 빠지고 돈 없는 애가 결국 혐의를 다 뒤집어 쓰고 정치권 가해소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문이 퍼졌는데 한 일주일 만에 또 잡혔어요. 10대 아이들이 집에서 드라마를 또 보다가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 반동 사상 문화에 상당한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보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다른 데는 희망이 없는데 이 드라마를 봐야 희망이 있다. 거기에 재미가 있고 여기에 뭔가 삶의 희락을 느끼고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북한에 대한 전단 그리고 라디오 B라죠. 내국 전단 그리고 또 외국 정보 유입 중에서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서 북한 주민의 눈을 틔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밖에서 그다음 또 하나가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300 몇 명의 난민을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들여올 때 중국에 약 800명, 2000명의 탈북민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못 데려왔어요.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이제는 그런 탈북 사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 압록강 두만강을 전현화를 했습니다. 전현화. 여기 휴전선화를 했습니다. 철조망을 다 치고 전기를 넣을 수 있게 준비하고 상당한 이제 감시기구를 해놔서 강을 통한 탈북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였던 그 탈북민 구출을 놓쳐버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도 중국에는 많은 탈북민이 잡혀서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아까 그 유엔을 통해서라도 미국을 통해서라도 참 그 밖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못 지켜주는 부분이 정말 저는 너무나도 불우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가 다음에 제가 여기다 참고로 해놨는데 여기 법 관련한 회사 보시니까 여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는데 딱 하나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건데 안전부에서 와서 도장을 찍어갑니다. 나의 남편 제가 그냥 서땡땡은 200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49호 예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회복되지 않으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문 병원에 보내줄 것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치료 정형을 알아보지도 않으며 면회도 가지 않고 찾아가지도 데려오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걸 아내 김영숙 지장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안전부에서 가져가고 데려갑니다. 이게 북한 인권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은 청중원 오실 분들하고도 좀 교감을 하고 싶고 또 발제자분한테도 시간을 더 드리고 싶고 뭐 약간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한 분 한 분 하시는 말씀이 다 주옥 같아서 사실 끊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12시부터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천상 이렇게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최재형 의장님도 오셔서 한 말씀 좀 모시고 싶고 한데 뭐 식사하시면서 또 담론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통일 문제는 민주, 통일, 뭐 정의, 평등 이런 말들과 함께 심하게 좌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그게 젊은 세대들을 확 휘잡아서 정말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꼰대로 몰리고 극으로 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깝깝한데요.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각자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권 문제, 저는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권과 통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글도 썼던 사람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인권은 통일을 위한 알파요 오메가이고요. 통일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귀결점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해결되면 통일이 안 될 이유가 없고요. 또 그 통일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남북한 모두가 좋은 인권 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통일의 출발점이고 귀결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인권 얘기가 통일과 무관하게 별개로 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발표자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